올 4월 15일 총선이 벌어지고 네 분 다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모셨는데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막았던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 뭐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관점에서 좀 이번 선거를 봐달라 주문한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시죠? 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선은 항상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권력은 항상 권력을 잡은 척에서 독주하고 문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의 야당이 그것을 제지할 방법은 없고 선거가 있을 때 민심이 그것을 제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했다. 이건 저는 민주당이나 정권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야당조차도 다 그 문제를 대화라든지 딴 방법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책임 떠넘기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왜냐하면 일을 맡아서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의 기능을 없애려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오는 4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여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돼야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과거의 그 프레임이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세상이 바뀐 거고요.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은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총선에서, MB 정권 그때가 5년 차니까 막판이었거든요. 민주당이 과반한다 그랬고요. 새누리당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새누리당이 과반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180석 우리 한국당이 한다고 그때 그랬었죠. 근데 120석으로 주저앉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적 성격이다 이런 측면이 있죠. 정권에 대한 평가. 그러나 그 선거를 치르는 그래서 다수당을 그 정당에게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치 변화 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정당이구나 이런 신호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정권 평가적 성격의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하지만 이게 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전에 얘기했던 사람을 보완하거나 교체하는 문제, 제도를 바꾸는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지금 정치가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이 생각이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거를 치르면서 정당의 신뢰와 믿음을 상대적으로 어느 정당이 더 줄 것이냐 이게 저는 관건이지 개혁이냐 뭐 보수냐 전망적 투표냐 그러니까 평가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 뭐 이런 과거의 구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 10년 동안은 무색해졌습니다. 그 정권 심판론하고 야당 심판론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꼭 정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권이 못했으면 의석을 잃는 거고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의석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간 이 정권이 해온 일에 대한 하나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심판론,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야당이 지지할 만한 매력이 없어서 야당이 표를 못 얻는 것, 이런 것은 뭐 그 야당의 책임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지난 2년여의 이 정치도 그랬지만 자기 지지층을 보고하는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여 동안에 여당이 그래도 뭐 잘했다고 할까요? 또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견고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여당이 다시 지지를 받을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어떤 평가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선거가 정권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총선의 뭐 전통적인 의미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다시 말해서 이제 정권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총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구성되는 첫 국회를 위한 총선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20대 국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도 탄핵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충돌과 불일치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분명히 이걸 이제 감지를 하고 계시고, 이른바 이제 촛불 민심이라는 게 비단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열망의 표현인데, 사실은 이거 뭐 여야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가 좀 성찰하고 혁신하는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평가를 할 거고, 어디에 더 주된 책임이 있느냐. 이건 뭐 국민 여론이 좀 갈리긴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여당 심판이라는 응답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응답도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좀 더 포용력 있게, 좀 더 야당을 감싸면서 이른바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이제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탄핵으로 인한 어떤 국민의 실추된 신뢰, 이런 걸 회복하고 제1야당다운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이런 걸 그동안에 수행을 못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의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려요. 저희는 야당입니다. 당은 야당인데 늘 여당 편을 드니까 이게 진짜로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립니다. 아마 4+1이 아직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럼 제가 좀 이제 보수 정당에 좀 몸담고 계시고 몸담았던 분이시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예.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 표를 얻고 아니면 표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한때 39% 선까지 나온 게 있다가 이제 40% 중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실체와 위력,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막상 현장을 다녀보면 네. 물론 저희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네. 전국적으로 느끼는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판이하다. 그런데 왜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높이 나올까?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연구도 하고 알아도 보고 있죠. 그런데 샘플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 예를 들면 1000샘플을 조사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샘플이 600샘플이 넘게 표본으로 잡히는 그런 조사가 많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밖에 득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가 샘플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말씀은 되게 논쟁적인 말씀이어서 좀 검증도 좀 필요하고 그거는 제가 조금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는 것은 그게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뭐 외국이 또 샤이 보수층은 응답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론조사는 그냥 트렌드를 추세를 보는 하나의 지표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과거 대선에 누구 찍었냐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되게 이제 된 사람들 찍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샘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과표집될 수는 있겠죠. 또 어떤 그 정부에서든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여당에 조금 유리한 그 편포를 보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하고 딱 일치하느냐, 그건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 어떤 그 국민들의 민심의 전체적인 상황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로 봐야지, 역대 총선에서 총선 전에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까지 정확히 맞춘 경우 많지 않습니다. 네. 우선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은 기권한 사람을 빼고 100으로 놓고 득표율을 계산을 하니까 뭐 50% 얻었다, 47% 얻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평소에 여론조사는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가 임기 말로 거듭 갈수록 30% 초중반대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30% 초중반대를 찾아가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신뢰도나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뭐 응답자 수도 뭐 용감률도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뭐 샘플링을 잘못하거나 조작해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네.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저는 진다고 봅니다. 뭐 상대 당의 얘기지만요. 당연히 민주당도 야당 심판론 얘기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요. 진방 논쟁 말고 또 한쪽에 뭐가 있었냐면 야당 심판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는 여당이 할 그 선거가 아니고요. 선거 주제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야당도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시 그겁니다. 일본에서 다른 나라 얘기지만요. 지금 정권이 오랫동안 이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잠깐 하고도 또 다시 내려왔던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맡겨도 되느냐, 또 우리의 권한을 위임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위임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신뢰도가 높은 정당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탄핵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사실 이 보수 정치를 대변했던 자유한국당 그 세력이 조금 지금 통합적이지가 않잖아요. 분열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사실은 보수 세력 내에 네. 큰 어떤 이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수습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둘러싸고 또 이후에 자기 정치 세력의 정치 입지를 둘러싸고 총선 이전에 논쟁을 계속하고 충돌을 계속하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신뢰도가 확보가 되지 않는데 그 정당이 정권 심판을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옷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당 얘기지만요. 당연히 민주당은 야당 심판과 같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선거 때 하게 되면 그것은 여당의 책임을 스스로 다하지 못했다는 또 말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금기시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총선은 필연적으로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정권 없고 평가죠. 평가든 심판이 되건 비슷한 용어인데 여당 측에서 정권 심판론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지금 여당이 지지율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밀고 나간다든지 안주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다만 저희들은 아까 제가 그 여론조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박성준 교수님은 의견을 좀 달리 했지만은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높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저희들도 곰곰이 저거는 표본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곰곰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가 다녀보면 전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해요. 물론 저희들 지지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냉정하게 여당이 지지율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원님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사실 설왕설래가 그동안에도 많았잖아요. 지난 정권 때는 또 반대의 현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잘 못하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수치를 볼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흐름으로서 봤을 때 개별 여론조사의 뭐 표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선거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유권자들의 가장 간명한 선택을 주는 것은 평가와 심판이고 대선은 조금 다르죠. 대선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비전과 그런 프로그램을 저 세력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유권자들이 보기 때문에 일종의 전망적 투표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역대 모든 총선은 심판 선거였습니다. 그 대상이 선거 때마다 좀 달라졌을 뿐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촛불 이후에, 탄핵 이후에 첫 국회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 여야,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야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네. 두 거대 정당입니다. 다 놓쳤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불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기득권 정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심판론이 다른 한편에는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이려면,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국민의 얼굴을 닮은 그런 다양성을 확보한 정치가 되려면, 또다시 이 양대 기득권이 중심이 된 이런 국회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번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화두를 바꾸는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4월에 사람을 바꾸면 우리의 국회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웠잖아요. 아주 이론적으로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헌법을 만든 소위 말해서 그 파운더들까지 네. 대의제를 그 설계를 할 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탁월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을 뚫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 두 가지는 기본적인 덕목이고, 우리 그 정치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정치인들도 좀 드물 뿐 아니라, 네. 실제로 이 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게 이제 좋은 면에서 보면 현장에 많이 이렇게 그 결합이 된 정치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골목 정치에만 능한, 그러니까 표를 얻는데 그런 기술에만 능한 분들이 사실 국회의원으로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정에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골목에 주로 관심을 갖는데, 그 골목에 관심을 갖는 게 뭔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이익을 또는 국가의 이익을 지역에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그 과정에만 익숙하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프로인 사람들만이 국회로 진출하는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뭐 완전히 해소는 할 수 없겠지만, 21대 국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사실은 이 그 선거라는 게 감정이 우선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거는 크게 정권에 대한 어떤 감정이기도 하지만, 친소관계에 의한 감정까지도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영역이 너무 많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로 한 동량들을 국회에 보내는 일들이 소홀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를 뽑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고르려는 후보들 중에서 누구도 마음에 안 드니 그나마 그 중에서 한 사람 뽑자, 이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훌륭한 덕목을 갖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씀하셨고 막스 베버 같은 교수님도 뭐 여러 가지 덕목을 꼽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훈련돼서 오는 후보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을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훈련 안 된 사람은 공천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공천도 공천이지만은 정치 지망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런 훈련이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많이 오니까 유권자로서는 참 짜증나는 거죠. 누구든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한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정말 넘쳐서 이 사람도 뽑고 저 사람도 뽑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선 가장 안타깝고요. 저는 21대 국회는 우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니까 이 신념이 좀 확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국가의 비전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 뭐 열정이나 책임감이나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드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선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공심이 좀 많이 부족하다. 공심이 부족하다. 선공후사. 네. 이런 것을 좀 앞세우는 분들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번 선거에도 역시 국민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겠지만 그나마 좀 이 공적 의식이 앞서고 그다음에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뽑아봤거든요. 스펙 좋은 분들 뽑아봤고요. 방송에서 호감 가졌던 분도 뽑아봤고, 뭐 앵커도 뽑아봤고, 또 그야말로 기층의 국민들하고 같은 삶을 살아온 분도 뽑아봤고, 뭐 노동운동 했던 사람도 뽑아봤고, 사업했던 사람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이 제도와 질서 속에 구축되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제도와 질서를 바꿔내기 전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도 비슷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지금 문명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어졌고요.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우리보다 낫다.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수평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의 권한을 국회의원들한테 위임한 것 자체가 아까워요. 그래서 위임 관계에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격차를 국민의 진화 속도에 못 따라가고 벌어진 격차를 정치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개별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보다 세대를 크게 저는 이월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꼰대 같은 소리고, 이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질서 속에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저는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 이월이라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이 586이 되는 50대가 된 386 세대를 뛰어넘는 청년의 발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청년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적어도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과 문화에 자유롭게 헤엄치고 또 다니고 있는 이 세대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들이 사실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단적으로 크게 교체해주고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과거에도 뭐 젊은 피 수혈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7명 수혈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3명 당선됐거든요. 그것도 기존 정치 질서에 구축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급 세대 교체 이런 걸로 문명과 문화의 이격거리들을 좀 좁혀주고 또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제도와 질서를 어떻게 좀 바꿔낼 것이냐. 네. 그래서 정당이 먼저 대표는 누가 마음대로 막 공천해가지고 자기 사람 놓고 만약에 스펙 좋은 사람으로 전부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다고 정치가 바뀔 거냐. 우선 정당에서 이런 질서들을 새롭게 개혁해내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 질서를 바꿔내는 것이 순서라고. 우리 국회가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초선 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고 이른바 이제 새 인물들 수혈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변하지 않고 정치가 변하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 중심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정치 중심부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재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586, 그것도 당내 하나의 기득권인데 또 자유한국당의 뭐 TK, 친박 이 중심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천하는가 보다 저는 그동안의 정치의 중심부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주도했던 분들이 좀 내려놓는 과정이 일정하게 필요하고 네. 정치가 좀 젊고 역동적으로 변해야 된다. 지금 세계는 34살짜리 여성 총리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50대 남성 전문가 이게 국회의 평균적인 얼굴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꼰대스러운 국회, 꼰대스러운 정치만 무한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각 당이 나름대로의 공천 기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천을 위한 절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젊고 역동적인 국회로 그리고 다양성을 갖춘 여성도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은 뭐 20대는 아예 없고
30대도 2명이밖에 안 되는 이렇게 국민의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다양한 얼굴을 대표할 수 없는 국회가 아닌 그런 것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정치를 하면 좋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건 공천도 중요하죠. 발탁도 중요하지만 당선돼 국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리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선되려면은 승리해야 되고 그러자면 선거 연대를 통해서 표 얻는 것, 이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여야 모두 선거 연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당은 선거 연대를 거의 네. 계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우호적인 야당과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저는 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로 예전에 보수 정당에 있던 여러 구성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통합이나 선거 연대는 지금 야당 쪽에서 저희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네. 역대 선거를 보면 통합하거나 연대한 쪽은 승리 가능성이 높았고 분열대 쪽은 다 필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모아져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절박하다고 보고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박형준 교수님도 그런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대로 통합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연대라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 선거 뭐 이기기 위해서 나쁜 수단을 쓰면 안 되겠지만 이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의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보수 전체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보수는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관건은 통합과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 단순히 선거 연대를 위해서 그냥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통합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혁신을 담아내야죠. 그건 뭐 지금 여당에서 그 지금의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잖아요. 뭐 꼰대 정당이다 또는 뭐 탄핵의 그늘을 아직도 못 벗어났다 또 뭐 이렇게 TK 쪽에 영남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 매력 있는 정당이 못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통합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통합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또는 자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혁신을 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치는 몰려야 돼요. 그냥 이제 평소에는 이게 한 달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다가 막판에 몰리면은 그 빛을 올리면서 되는데 저는 뭐 그걸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그 야당이 상당히 비세라고 보죠. 특히 수도권이 거의 그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나게 돼 있는데 수도권에서 분열된 상태로 또 혁신을 안 한 상태로 이 그 야당이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 정서에만 의존한다는 건데 그건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치를 조금 저도 이제 4번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정말 변한 것 같아요.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세상을 읽는 눈, 정치 현안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누구나 이견 없는 그런 방식들이 익숙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지없이 깨진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사태 초기 단계. 그게 아마 2016년도 국정감사 시작된 첫날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국회에 와서 개헌하자고 개헌을 막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일부 분들을 포함해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했던 분들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턱도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아 저건 최순실 사태 덮기 위해서 갑자기 한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막 이제 광화문에 촛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막 하니까 하야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라. 그래서 저희 당, 그 당시 이제 야당 내에서도 그걸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게 옛날에 이제 셈법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국정에서 손 떼고 얘기해. 박근혜 대통령한테 총리 어디서 추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계 개편 있잖아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개헌을 통한 제3지대, 이 모색이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했는데, 차찬 속에 태풍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쳤을 때 20% 가까운 이 예측조사들이 나왔는데, 저도 그때 그랬어요. 통합하자마자 저건 한 자릿수다. 그래서 인위적이고 정치적 셈법으로 움직이는 것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우리식의 옛날 이 해석법일 수도 있다. 우선요, 통합은요, 결이 다르지 않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걸 분열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당연히 통합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못 하고 있다. 이래서 그건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대는 정체성이나 노선, 또 강령, 지향들이 조금 달라도 큰 틀에서 그래도 손을 잡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러면은 연대하는 거예요. 그건 합당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합과 연대를 통합하다 안 되면 연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들킵니다.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무엇은 이번에 저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그 징조들은 3, 4년 전부터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는 세상에 진화한 국민들이 다 간파했기 때문에 실패 사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그 효과가 아주 많을 것이냐, 네.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통합하면 선거에 유리한 건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는 되는 거죠. 예. 지금 야당, 한국당하고 다른 또 보수 지향의 정치 세력 있잖아요. 이것이 탄핵을 둘러싼 이견, 혹은 앞으로 정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견, 이걸로 통합이 안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으면. 그런데 통합 안 되면 그 다음에 연대하겠다는 거는, 연대는 조금 다른 정당. 지향과 이런 게 다른 통합이 안 정당이야. 되면 통합 안 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도 어려울 수 있는 건 맞죠. 맞는데 그런 걱정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자꾸 선거연대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을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선거연대를 했었고, 그 이후에 간간히 뭐 재보궐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아마도 민주당과의 그와 같은 선거연대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야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당의 독주나 실정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게 선거 공학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과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선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정당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참 뛰다 말고 선거연대 해가지고 주저앉는다 이러면 사실은 정당 득표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이제 그에 반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인 보수정당 쪽이 스펙트럼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재성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해요. 크게 보면 가치나 정책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하시는 게 최선일 거고, 근데 통합이 안 돼서 하는 선거연대가 이게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이 된다면 명분을 얻고 또 그게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1대1이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연대해야 된다. 근데 이 연대의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또 이게 파트너가 둘이면 모르는데 둘이 아니고 셋, 넷이 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을 하시는 게 연대보다는 선거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방법론상에서도 훨씬 용이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후보 단일화가 통합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표가 결집되는 것도 장담 못하죠.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그 문제는 사실은 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해관계가 다르고 감정의 어떤 그동안에 이제 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봉합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또 혁신의 과정으로 담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고 비판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는 통합해라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어떤 그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조차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자신의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고, 그건 새로운 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당을 했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독자 생존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소선거구제에서 또 비슷한 보수 정당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 그 역대 총선이나 대선이나 결국은 지역과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역과 이념에 있어서의 기본 지지층, 그 핵심 지지층을 갖고 있지 못한 정당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생존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전략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뭐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죠. 이건 좀 보수정당 내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보수의 그 통일 가능성, 그거는 어떤 바깥에서 보시는 것 저는 같으세요? 그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나 다 1위로 들어오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이 소위 큰 집, 큰 집에서 어떤 통합을 하려고 하면 보다 뭐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자기 신들이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황교안 대표는 그 정도의 의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수가 됩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계시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를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이야기가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갖고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것이냐 해서 네. 지지하지 않겠다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은 네. 예전보다는 폭발력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